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결혼한 지 2년 된 가정주부입니다. 돈이 웬수라는 말을 들어는 봤지만 그게 제 이야기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아무래도 돈 때문에 이 모든 사단이 시작되었으니 돈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결혼 전 저는 마케팅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월 수입은 300 정도였어요. 남편의 경우 출판사를 다니고 있었고 월 수입은 저와 비슷하거나 적거나 그랬습니다. 저희 둘이 만나게 된 건 서로 알고 지내던 오지랖이 넓었던 작가의 소개 덕분이었고요. 아무래도 둘 다 결혼 정년기에 만났기에 사귄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무렵 이미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저는 좀 더 시간을 갖고 만나면서 천천히 따져보고 싶었는데 남편은 이세를 생각해서라며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 했었어요. 남편의 적극적인 태도 덕분에 알게 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결혼식까지 올렸는데 지금 그게 너무 후회가 되네요. 결혼할 때 남편은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다며 반반 결혼식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는 둘 다 벌이도 비슷하고 하니까 반반 결혼식이라는 게 솔깃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좋다고 했고요. 딱 하나 반반할 수 없었던 게 바로 집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의 재산 상황이 남편이 알고 있는 것과는 많이 달랐거든요. 이미 빚도 많이 있으셨고 체납된 세금도 있으셔서 남편에게 어떤 도움도 주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저희 친정에서는 하나뿐인 딸 결혼할 때를 위해서라며 오랫동안 들어놓으신 적금도 있었고 이미 노후도 준비되신 상황이라 제가 부탁만 하면 더 큰 도움도 주실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있던 남편은 반반 결혼을 외치면서도 집만큼은 저희 친정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눈치였습니다. 사실 저도 주변 사람들 눈도 신경 쓰이고 해서 집만큼은 그래도 어느 정도 번듯한 곳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집만 빼고 나머지는 다 반반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대출을 좀 받더라도 아파트를 매매하라고 하셨는데 남편이 은근히 공동명의를 바라는 눈치더라고요. 대출은 같이 갚아나갈 거 아니냐면서요. 하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이 이미 집값의 70% 가까이를 현금으로 내주시는데 고작 30% 대출금을 같이 갚는다는 이유로 공동명의를 해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저는 남편에게 당장 공동명의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저더러 후회하지 말라 했지만 그 말이 그런 뜻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집을 해주셨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안 해주려고 한 건 아닙니다.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 덕에 짧은 연애 후에 결혼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친정 부모님이 해주신 거나 마찬가지인 집을 시작부터 공동명의로 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도 30%가 대출이었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 이자겠지만 그래도 같이 벌어서 같이 갚아나가는 금전적인 신뢰를 쌓고 대출 상환이 끝나는 시점에 공동명의로 돌려줄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폭탄 선언을 하더군요. 집을 공동명의로 해주기 전까지는 자기도 혼인신고를 안 올릴 거다. 그리고 집명의는 공동이 아닌 당신 개인으로 되어 있으니 공동명의로 바꾸기 전까지는 당신 소유물이나 마찬가지니 대출금은 혼자서 갚았으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저희는 각자 월급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 원씩 각출하여 200만 원을 공동자금으로 쓰는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반반 결혼을 했기 때문에 생활비도 정확히 반씩 나눠서 내고 남은 돈은 자기가 직접 알아서 관리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처음 1년은 아무런 문제도 없다가 제가 실직을 하게 되면서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면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나와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처음 몇 달은 실업급여를 받았기에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외벌이가 되니까 눈치 아닌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실업급여로 생활비하고 아파트 대출금 내고 나면 정말 제 손에 남는 건 몇만 원뿐일 때도 있었고요. 다행인 건 그래도 그동안 비상금이라고 모아둔 돈이 있어서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몇 달 전 실업급여도 끝이 나고 제가 따로 모아둔 돈도 거의 바닥을 보일 때였어요. 왕래는 자주 한 적 없었지만 사촌 여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어릴 적에 저를 잘 따르기도 했고 명색이 제가 사촌 언니인데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어서 뭐 큰 건 해줄 수 없어도 축의금 얼마 정도는 해야겠더라고요. 남편에게 다음 주에 사촌 동생 결혼식이 있어서 이만큼 축의금을 내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정색을 하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걸 왜 나한테 말해? 이러는 거예요. 그걸 왜 우리 생활비에서 내야 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경조사비에 포함 아니냐니까. 자기는 그 동생을 본 적도 없는데 나 혼자 번 돈을 왜 축의금으로 써야 하냐더군요. 그래서 제가 평소라면 내가 그냥 내 돈으로 하겠지만 지금은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수입이 없으니까 생활비에서 내자고 그랬어요. 이때부터는 그리고 솔직히 치사하고 들어와서 알았다 내가 낸다 하고 말 수도 있었지만 남편 말하는 꼬락서니를 보고 있으니 그냥 넘어가기가 싫더라고요. 도대체 뭐 이런 인간이 있나 싶어서 저도 따지고 들었습니다. 이때 이미 저도 치사한 기분이 들었고요. 솔직히 실직 전에는 저희 가족이나 제 지인들의 경조사가 있으면 당연히 전부 제가 부담했었고 심지어 시부모님 용돈도 남편이 너무 야박하게 드리면 제가 조금씩 더 얹어서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부부니까 이런 걸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생색내기도 싫었고 그럴 필요도 못 느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와 다른 어떤 기준이 있었나 봐요. 결국 남편은 축의금을 주는 대신 저에게 차용증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직장이 생기면 그만큼 다시 생활비 통장에 채워넣겠다고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차용증을 쓰고 모기로 생활비에서 돈을 빼서 축의금으로 냈습니다. 솔직히 남편이랑 저랑 결혼식에 가서 먹은 밥값이 그만큼은 나왔을 거예요.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아무 일 없다는 듯 뷔페를 몇 접시고 퍼다 먹는 남편을 보는데 꼴도 보기 싫고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남편은 이죽대면서 너는 이제 돈이 얼마나 없길래 축의금도 차용증까지 써서 내냐고 이제 조금 있으면 집도 팔아야겠다 하면서 저를 비웃더라고요. 이제라도 공동명의 해주면 자기가 대출금 정도는 같이 내주겠다고 킬킬대면서요. 사실 실직 이후로 저도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였고 남편은 농담이라고는 했지만 번번이 저를 보면서 누구는 좋겠네 일 안 하고 놀고 먹어도 나라에서 돈 나오고 남편이 돈 벌어오고 얼마나 행복할까? 라면서 빈정거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마다 진짜 짜증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서 제가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따지면 농담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냐고 역으로 받아쳐왔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진짜 지금 예민해서 별거 아닌데 과민 반응하는 건가? 내가 문제인가?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경조사비를 따지는 과정에서 남편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원래 그 모양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거기에 아직도 진명이 문제로 저한테 앙심을 품고 있다는 사실과 아직도 호시탐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진명이를 공동명의로 돌리고 싶어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무조건 일단 직장부터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실업급여도 있고 하니까 좀 시간을 갖고 마음에 드는 회사를 찾아서 신중하게 지원하고 싶은 생각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남편이 저를 믿고 지지해주는 줄 알았지 속으로 저렇게 쪼잔하고 치사한 사람인데다가 아파트 명의를 노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저 저를 응원해주고 있을 거라 믿었거든요. 실직한 동안 사실 아이 계획도 갖고 해서 다른 의미로 안정적인 정착 같은 장기적인 목적을 갖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되면서 제 계획도 달라지게 되었네요. 하지만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참교육을 시켜줄까 그런 생각만 했었어요. 이혼도 사실 상관이 없었죠. 남편이 공동명의를 미끼로 혼인신고조차 올리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요. 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배출어주신 부모님의 호의가 이 남자에게는 제가 자기한테 미쳐서 집도 해오고 결혼 비용도 반반씩 하고 생활비까지 가져다주는 그런 사람인 거라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와중에 전 직장에서 저를 예뻐라 하던 선배의 소개로 다른 마케팅 회사의 경력직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중에 이야기가 잘 돼서 월급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남편은 제가 다시 돈을 벌기 시작해서인지 예전처럼 자상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를 대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참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저도 속으로 안심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만약에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저 사람은 똑같이 내 걱정이나 내 체면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명의부터 신경 쓰겠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 조금씩 남편이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얼마 전 제가 다시 출근하기 시작하고 한 두 달 정도 됐을 무렵이었어요. 새로운 직장과 사람들에게 적응하느라 스트레스가 상당했지만 그래도 다시 고정적으로 돈 들어오는 곳이 생기니까 자존감도 살아나는 것 같고 몇 달이었지만 참아야 했던 것들도 다시 할 수 있게 된 현실에 감사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신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참고로 신우와 저는 그렇게 가깝지는 않습니다. 남편보다 4살 많은 신우는 남편이 자기보다 먼저 장가가는 거에 불만이 굉장히 컸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이미 딸도 노처녀인데 아들까지 노총각은 만들 수 없다며 순서가 무슨 상관이냐고 준비된 사람부터 가라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신우와 저는 좀 껄끄러운 사이인데 신우가 웬일로 저에게 연락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냐 하니까 자기가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비록 친하진 않아도 어쨌든 신우가 시집을 간다고 하는데 저도 기뻤고 축하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신우가 하는 말이 그래서 말인데 돈 좀 빌려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무슨 돈이요? 하고 물으니 결혼하기로 한 남자 쪽에서 5천만 원을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결혼하는데 왜 돈을 요구를 하냐고 물으니까 남자 쪽이 조건이 좀 좋아서 그렇다네요. 그래서 그럼 시부모님한테 물어보시지 왜 저한테 그러시냐 하니까 저더러 시댁 사정 알면서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저한테 왜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자기 남동생 그러니까 제 남편이 한번 물어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우에게 일단은 죄송하지만 저는 그럴 여유 자금이 없다고 말해줬어요. 그날 저녁은 남편이 야근을 하느라 이야기를 못하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도대체 신우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정말 당신이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제가 직장 안 다니는 동안에도 생활비 안 밀리고 잘 내놓길래 어디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 줄 알았지 그러더군요. 남편의 그 말에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면서 그때 축의금 가지고 나한테 차용증까지 쓰라고 한 거 기억 안 나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맞다. 그랬지. 그러면서 그건 채워 넣었나 이러는 거예요. 제가 진작에 채워 넣었다고 말 돌리지 말라고 하면서 어쨌든 나 돈 없다고 딱 잘랐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갑자기 뭐가 기분이 나빠졌는지 근데 축의금 이야기를 지금 왜 꺼내냐면서 저더러 그때랑 지금이랑 경우가 같냐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 소리 하는 거냐고 뭐가 다르냐고 둘 다 돈이 문제인데 이러니까 사촌은 남이나 마찬가지지만 신우는 한 가족이라고 말도 안 되는 문언니를 또 펼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러지 말고 찾아보니까 우리 지금 사는 아파트도 많이 올랐는데 아파트 담보로 대출 좀 받아주자 이러는 거예요. 제가 실업급여로 꾸역꾸역 대출금 갚는 걸 보면서도 이 집은 제 명이니까 자기는 공동명의 해주기 전까지는 곧 죽어도 못 내준다던 남편입니다. 그런 인간이 제 아파트로 자기 누나 결혼 자금을 만들어주자는데 화가 나다 못해 실소가 새어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혼만이 답이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남들 눈이 있으니 결혼은 해야겠는데 기왕 할 결혼이면 안정적으로 돈을 낼 수 있는 여자랑 해야겠다 싶어서 저랑 결혼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남자 잘못 만나서 인생 망한 여자는 있어도 혼자 살아서 망한 여자는 없다는 누군가의 말처럼 제가 남편 말대로 안정적으로 돈도 낼 수 있고 집값까지 올랐는데 뭐하러 굳이 남편이랑 사나 싶더라고요. 저 혼자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제가 실실 웃고 있으니까 남편이 뭔가 이상했는지 제 눈치를 살살 보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쳐다보고는 이혼하자 그냥 그랬어요. 남편은 자기가 잘못 들었나 싶었는지 뭐라고? 이모한테 물어보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혼하자고 자기 짐 챙겨서 나가라고 이 집에서 그랬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오히려 어이가 없다는 듯 참나 무슨 신우 결혼자금 빌려주잔다고 이혼을 하자고 하냐면서 저더러 이까짓 아파트 있다고 이상하게 생색을 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생색 내는 거야. 너는 이까짓 아파트도 없잖아. 이까짓 아파트에 네 돈 10원도 안 들어갔잖아. 이 10원짜리만도 못한 인간아. 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남편이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면서 알았다고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라고 그냥 당장 짐 싸서 나가달라고 했어요. 남편은 이혼이 무슨 애들 장난이냐고 짜증을 내면서도
점점 뭔가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걸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슬슬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이제 알겠냐고, 너가 공동명의 안 해주면 부부가 아니라고 한 덕분에 우리 아직 혼인신고도 안 올려놓은 거 몰랐냐고 말하니 남편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결혼 기간이 짧다고 한들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상황이라면 집안에 있는 객검 하나도 가져나오지 못할 걸 뻔히 알고 있으니까요. 남편은 결국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었으면 저도 이렇게 화를 내지 않았을 테죠? 일단 신우한테는 당장 전화해서 돈 해주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 제가 보는 앞에서 말하라고 했어요. 전 그렇게 가족을 도와주고 싶다면 말리지는 않을 테니 담보대출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고 알아서 직접 대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사촌이든 가족이든 먼저 네 가족 내 가족 따지고 아내한테 차용증까지 쓰게 만든 사람이 대체 무슨 생각을 했길래 내가 순순하게 결혼하는 신혼의 집을 사는데 도와줄 거라는 생각했느냐 따졌어요. 남편은 결국 어디 돈 나올 구석도 없으니 순순히 신우한테 전화해서 돈 이야기는 못 해준다고 제대로 전하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충분히 반성을 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남편은 전화를 끊자마자 툴툴대면서 이제 됐냐? 라고 저한테 성질을 부리더군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사과했던 건 전부 진심이 아니었고 반성하는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도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는데 시키는 대로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거기서 끝날 일을 가지고 정말 끝까지 구질구질하게 나오더라고요. 됐냐고 물어봤으니 아직 안 됐다고 대답해줬어요. 기분 나쁜 거 티내면서 평소 성질내던 것처럼 문 부서져라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려던 것 같은데 제가 아직 안 됐다고 말하니까 이런 저의 반응을 예상 못했는지 흠칫 놀라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아직도 누가 칼자루 쥐고 있는지 똥오줌 못 가리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남편에게 한마디 했어요. 이제부터 내 집에서 살려면 월세를 내라고요. 남편이 웃기지도 말라면서 부부 사이에 무슨 월세를 받냐고 하더라고요. 너 때문에 우리 혼인신고 안 한 거 모르냐. 내 명예 내 집에서 얹혀 사는데 네 돈 내 돈 따지고 있으면 그게 룸메이트지 무슨 부부냐고 쏘아붙였어요. 너가 내 남편이라는 확신이 들 때 그때가 되면 월세도 받지 않고 혼인신고는 물론 공동명의까지 해주겠다는 조건을 걸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는 우리는 그냥 동거인에 불과한 남남이라고 우리가 부부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처신 잘하라고 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또 비굴하게 나오더라고요. 내버리 뻔히 알면서 월세는 무슨 월세냐 하면서 불쌍한 척을 하다가 안 되니 내가 너 아니면 누구랑 결혼했겠냐. 우리가 비록 월급은 따로 관리했을지언정 서로 이 집에서 지낸 시간이 가짜였다고 생각하는 거냐 하면서 정에 호소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음 약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단호하게 잘랐어요. 당장 이번 달부터 월세 내라고요. 월세를 받는다고 해도 사실 제가 그 돈을 개인적인 일에 쓸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따로 저금해놨다가 남편 돌려주던지 아니면 아직 남아있는 대출금 갚는데 쓰고 대출 갚는 게 끝나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이 집에 남편 명의도 올려줄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뭐가 그렇게도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했는지 일주일도 안 돼서 아주 기고만장해서 저를 부르더군요. 그동안 자기가 법을 좀 공부했다고 하더군요. 변호사 같은 법조인을 만나고 온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땐 그냥 핸드폰으로 인터넷 좀 뒤적이다가 온 것 같았습니다. 비록 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결혼식을 올렸고 일정 기간을 부부처럼 살았으면 그건 또 부부로 인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기고만장해서 하는 말이 오히려 지가 저한테 이혼 소송을 걸겠다고 하더군요. 남편 말에 따르면 우리 사이가 사실혼이 성립되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재산 분할이 인정된다고요. 사실 그런 부분까진 생각 안 해봤어서 아차 싶었어요. 그것도 그렇지만 끝까지 저는 남편 고쳐 써먹어보려고 나름 노력한 건데 남편은 오히려 제 명의로 된 이 집을 자기가 분할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아예 이혼을 결심한 것 같더라고요. 참 사람 고쳐 쓰지 못한다는 말이 틀린 말이 하나 없더라고요. 기고만장해서 저런 식으로 나오는 남편을 달래가며 제 재산 지키는 것보다 차라리 이대로 이혼해버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고 차라리 이혼하자고 대판 싸우고 다음날 저는 실력 좋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방문했어요.
남편이 조금이라도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인터넷만 맹신할 게 아니라 저처럼 직접 행동을 했었을 텐데요. 맞벌이 부부이기는 하지만 혼인신고도 안 올렸고 각자 버는 돈 따로 관리를 했던 게 오히려 남편한테는 독이 되었네요. 대출금을 전부 제가 번 돈으로 갚았어야 했고 그로 인해 남편이 우리 집에서 공동재산 증식에 관한 기여도가 0이 수렴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받지 못할 거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민법상 부부는 서로에 대해 부양과 협조의 의무가 있는데 제가 직장을 잃고도 남편은 저에게 생활비는커녕 자기 돈을 쓰려면 차용증까지 쓰게 했던 점으로 미뤄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해서 제가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더라고요. 그 사실을 남편에게 말해주니 그제서야 이혼하자는 건 사실 장난이었다는 식으로 얼렁뚱땅 사과하며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저랑 이혼을 왜 하겠냐며. 저는 마음 바꾸지 않았어요. 남편이 보는 앞에서 집안에 있는 남편 옷 가지며 짐이며 다 빼와 거실 바닥에 던져놓고 지금 그냥 말로 할 때 나가버릴래? 아니면 원하는 대로 이혼 소송 걸어서 나한테 위자료까지 뱉을래? 너가 정해 라고 했더니 무릎을 꿇고 제 앞에 몇 번을 빌다가 결국엔 자기 짐을 주섬주섬 챙겨서 나가더군요. 빈털터리가 돼서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 안쓰럽기는 했지만 결국 자기가 자기 꾀에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니 오히려 속은 후련했습니다. 계산 빠르고 욕심 많은 성격 알고 있었지만 저는 남편의 그런 성격이 저희 단점을 보완해 줄 거라 믿었었거든요. 월급 잘 모아서 손해 안 보고 잘 살아갈 거라 믿었던 제가 바보 같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에는 크게 한 방 먹여줬으니 내쫓기는 그 모습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저도 적당히 욕심부리며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면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2에 딸 키우고 있는 초보 엄마입니다. 딸은 이제 3살이 다 되어가요. 딸아이를 처음 가졌을 때만 해도 제가 이혼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한 적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 꾸리면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저희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 저도 회사를 다니고 있던 맞벌이 부부였어요. 신혼집 구하면서 생긴 대출이자 때문에 남편 혼자 외벌이 시키기에는 부담이 있는 편이고 당장 제가 남편보다 월급이 더 높은 편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대출금이 어느 정도 줄어들기 전까지는 아이를 바로 가질 계획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찾아온 것은 축복이지만 그 사실에 겁도 많이 났습니다. 임신 소식을 듣고 친정부모님은 뛸 듯이 기뻐하셨어요. 공주님이 태어난다니 정말 상황만 되면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오고 싶다는 말까지 하시며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친정이 가깝기라도 하면 저희 어머니께 아이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할 수 있지만 저희 사는 데서 거리가 너무 멀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였어요. 비는 방이 있기는 하지만 친정어머니가 올라오셔서 집에 상주하기에는 혼자 지내셔야 할 아버지 걱정이 되기도 했고 두 분 다 모시자니 남편이 불편해할 걸 생각하니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시댁은 지금 사는 신혼집에서 거리가 가까운 편이에요. 시어머니께 아이 좀 봐주실 수 있느냐 남편 통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보기 좋게 거절당했지만요. 제 아이가 아들이면 두 발 뻗고 나서서 키워주겠지만 딸이라서 싫다고 하셨어요. 너무 서운했던 기억이라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지만 뱃속의 아이가 여자아이인 걸 말씀드렸을 때 시어머니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제 임신 소식 들었을 때부터 집안에 기둥이 될 사내아이가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다녔는데 신도 참 무심하시다고 절망스럽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요즘 누가 아들, 딸 가리나요? 저희 할머니 세대 때야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저희 친정어머니만 해도 어릴 적에 남자 형제들 다 대학교 다닐 때 못 간 게 한이 된다고 차별을 몸으로 느끼셨다고. 제가 외동딸로 자라긴 했지만 아들 자식 갖고 싶은 생각 한 적 한 번도 없으셨다고.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겪었던 게 있으니 저한테는 그런 기분 들게 키우고 싶은 생각 전혀 없었다고 하셨거든요. 기뻐하실 생각에 굳이 시댁까지 찾아가서 여자아이인 걸 말씀드렸는데 저 눈앞에 두고 절망스럽다는 소리나 들으려고 찾아갔나 하는 생각이 들어 표정 관리도 하기 힘들었어요.
그러니 대번에 뭐가 그리 불만이라서 얼굴이 그러고 있느냐고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시이모님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걔네 첫째가 딸인데 곁에서 지켜보니 예민하고 남동생들 기를 팍팍 죽이면서 지 잘난 맛에 살더라고. 나중에 너네도 사내아이 태어날 텐데 지 누나 등살에 아들 손주 어깨도 못 펴고 기죽어서 지내는 생각만 하면 아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남편 벌이로 대출도 감당하기 힘들어 저희는 둘째 계획은 하지도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첫 아이도 태어나지 않았는데 계획에도 없는 아들 손주 운운하시며 소아붙이시니 참 그 말이 아직도 상처로 남아있어요. 집에 오는 길에도 시어머니 말이 너무 가슴에 남아 남편하고도 괜히 싸우기까지 했어요. 남편이 원래도 저렇게 아들 타령하시는 분이라고 친척들 모여있으면 우리 집은 아들이 둘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아들 가진 걸 자랑으로 여기시는 분이니 그냥 원래 그러신 분이라고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아이 태어나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만삭의 몸으로도 회사를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허리띠 졸라매면서 저축을 했지만 아이 어린이집 보낼 나이까지 계산해봐도 빠듯한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재벌이가 남편보다 조금 더 나은 편이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고 저는 바로 복직을 하고 남편이 전업주부를 하는 방법도 생각해봤습니다. 어렵게 제 생각을 남편한테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딱 잘라 말하더군요. 시어머니 이유를 들며 여자가 돈 벌고 남자가 애 키우면 어떻게 나오실지 뻔히 알지 않느냐고 뒷목 잡고 쓰러지거나 당장 이혼하라고 말하실 거라고 저한테 말하기는 했지만 남편도 애 키우고 살림하는 거 하기 싫어하는 게 눈에 뻔히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사내아이 아니라고 그렇게 저에게 상처를 주실 때는 자기 어머니가 고지식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다고 그렇게 떠들더니 정작 본인도 그런 식으로 고지식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이야 제가 돈을 더 잘 벌지만 나중에 가서 승진하고 회사에서 중책을 맡는 건 다 남자가 아니겠냐고 당장 돈 얼마 때문에 자기 경력 끊는 게 말이나 되냐면서 조금 더 길게 보고 생각하자고 하더라고요. 참나, 저도 경력 끊기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다고 남편 말대로 남편이 승승장구해서 회사에서 중책을 맡는다고 해도 매출도 쥐똥만한 회사인데 거기서 더 승진해봐야 아무리 길게 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건 마찬가지인데 말이에요. 더 말 꺼내봤자 통하지도 않을 것 같고 저도 아이 3살 되자마자 어린이집 보낼 계획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엄마 손에 자라는 게 아이에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예정된 대로 제가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자기가 꺼낸 말이 있으니 최소한의 책임감이라도 느꼈는지 당장 술, 담배도 끊고 자기 용돈까지 줄여가면서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주더라고요. 맞벌이하면서 양가 부모님들께 매달 용돈조로 드리던 것도 더 이상 안 드리기로 했고요. 가깝게 살았지만 최대한 멀게 지냈습니다. 명절 같은 큰 행사 아니면 최대한 왕래가 없었어요. 그나마도 몇 번 만나면 그래도 손주인데 이뻐하시는 모습 한번 보여주신 적 없고 오히려 우리 딸아이 천덕꾸러기 대우받으면서 있었습니다. 정말 저에게는 아이 데리고 시어머니 만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큰 스트레스였어요. 남편에게 저는 그냥 집에서 아이 볼 테니 혼자 다녀오라고 말도 해봤지만 그래도 어떻게 혼자 가냐며 굳이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우리 애 돌잔치 때도 딸은 돌잔치 해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며 제 속을 긁어놓으셨어요. 막상 돌잔치 당일날에는 저희 부모님도 같이 계셔서 그랬나 그때는 좀 이뻐하는 척은 해주시더라고요. 아무튼 최대한 피해가며 그렇게 딸아이 돌 지날 때까지 별다른 일 없이 잘 지내왔는데 작년 초에 남편의 남동생 그러니까 도련님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모든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서될 사람은 그냥 평범하고 흔한 인상이었어요. 벌이 적당한 중소기업 다니고 있고 조용조용하고 참하게 생긴 사람이었어요. 신혼집도 마침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빌라로 구해서 자주는 아니지만 근근히 만나면서 지냈습니다. 저를 형님 하면서 잘 따르고 나이는 저보다 어렸지만 그래도 또래이다 보니 저도 불편하게 하지 않고 언니 동생 같은 사이로 지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겉보기와는 다르게 은근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여우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동서네가 결혼하고 나서 첫 명절이 돼서 시댁에서 다 같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온 식구들끼리 만나는 건 처음인 자리였어요. 식사 중에 아이가 칭얼대길래 달래주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눈치를 주더라고요.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한 귀로 흘리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너는 쟤처럼 딸 낳지 말고 아들을 낳으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동서가 제 눈치 보느라고 대답을 잘 못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자기들 유산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결혼할 때는 남편이 첫째라서 지원을 더 많이 받기는 했지만 자기들 갈 때는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 먼저 낳는 집한테 다 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라는 거라고 하시면서요. 솔직히 시부모님 재산이라고 해봐야 엄청난 거 가지고 계신 것도 아니고 서울 변두리에 빌라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전부시거든요. 그렇다고 그게 무시할 정도는 아니지만 솔직히 탐이 난다거나 하지 않았어요. 당장 저희가 아끼고 살고 있다고 해도 남편 외벌이로는 한계가 있고 저도 딱히 둘째 생각도 없고 저도 언제까지 아이 때문에 제가 반평생 공부해온 경력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요. 제 편이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지만 그래도 짧은 기간이나마 서로 마음 터놓고 같이 잘 지내고 있던 동서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대답할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목소리부터 간드러지게 바뀌더니 자기들도 첫째는 아들이었으면 좋겠다고 누구처럼 어머님 기대에 져버리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동서한테 오만정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 집이 아들을 갖던 딸을 갖던 관심도 없었지만 그 상황에서 저를 깎아내리면서까지 시어머니한테 잘 보여야 했나 하는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몇 달 뒤 거짓말처럼 동서의 임신 소식이 들려왔고 심지어 그 아이가 아들이라는 소식까지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시댁은 경사가 났고 저도 하기 싫기는 했지만 예의상 동서에게 축하한다고 전해줬어요. 그런데 동선의 소식을 들은 후부터 남편이 조금 이상해졌어요. 선수를 빼앗긴 것처럼 생각하고 시도 때도 없이 둘째 만들자고 달려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고 하지 않았냐.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물어봤더니 딸 낳은 게 잘못인 것 마냥 시어머니와 똑같이 말을 하더라고요. 이미 동선애가 아들이 먼저 생겼는데 이제 와서 그러냐 하니 그래도 내가 첫째인데 아들 생기면 어머니 생각도 바뀌지 않겠냐 하면서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받아야지 않겠냐고 하면서요. 시부모님한테 받을 게 얼마나 된다고 그걸 가지고 그러냐고 했어요. 빌라 시세해봐야 잘 쳐줘도 2, 3억밖에 안 할 테고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언제가 돼서야 받겠냐고. 그냥 애초에 우리 계획한 대로 아이 어린이집 들어갈 나이 되면 내가 복직해서 벌면 되는 것 아니냐고. 아들 낳아 유산 받으려고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라고 고사 지낼 것도 아니면서 별것도 아닌 걸로 조바심을 내고 있냐고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돈 1억이 우스운 줄 아냐고. 우리가 그 돈 모으려면 몇 년을 아끼고 모아야 하는지 계산도 안 서냐고 하더라고요. 다음에 태어날 아이가 아들일지 딸일지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아들 태어날 때까지 둘이고 셋이고 넷이고 계속해서 낳으면 걔들 학교 보내고 공부시키는 돈은 계산도 안 하냐고 뭐라 하니 저보고 유치하다고 하더군요. 제가 이러는 게 시어머니에 대한 반발심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또 우리 애가 나중에는 혼자서 얼마나 외롭겠냐고. 하나 더 생기면 아이한테도 좋고 그게 아들이면 우리도 나중에 받을 게 있어서 좋지 않냐고 거품을 물고 달려들더라니까요. 그나마 중간 역할이라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던 남편마저 저러고 있으니 아주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였어요. 오죽하면 저도 우리 애가 왜 아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으니까요. 우리 엄마 걱정할까봐 그동안 있었던 일들 말도 못 꺼냈는데 어디 털어놓지 않으면 제가 돌아버리겠어서 힘든 속내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자기 일처럼 속상해하시며 화를 내셨지만 지금의 남편 심정도 조금 이해해주라고. 아무튼 제가 선택한 사람 아니냐. 지금이야 동생한테 밀려난 것 같아서 그러는 거지 그동안 참 잘하지 않았느냐고.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한참 더 남았는데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주라고 저를 달래주셨어요. 그 말에 정말 마음속으로 참을 인자 새기면서 최대한 참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어요. 얼마 전 동선에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동서 출산하고 친정에 가서 2주 산후조리하고 시어머니 집에서 2주 지내기로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남편은 두고 저 혼자 오라는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랴부랴 찾아갔더니 시어머니랑 동서랑 함께 있었고요. 이리 와 앉아보라는 말에
무슨 말을 하려고 부르신 건가 했는데 대뜸 저보고 동선의 아이를 맡아 키우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뭐하러 동선의 아이를 키우겠어요. 당연히 싫다고 했어요. 아니, 애초에 그 아이를 왜 저보고 키우라고 하는 거냐고 물어봤죠. 옆에서 동서가 자기는 이제 복직을 해야 하니 어쩔 수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대를 이을 손주가 태어났는데 앞으로 큰 사람 되려면 교육에 힘을 쏟아야 하니 둘째가 복직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거드시더라고요. 아들 손주 그렇게 바라시던 시어머니가 맡아주시면 되는 걸 왜 굳이 저한테 물어보느냐 했어요. 저도 이제 곧 아이가 어린이집 들어갈 수 있는 나이가 되니 저도 복직을 계획 중에 있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제 말을 자르면서 그냥 복직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어차피 지금 제가 애 키우고 있는데 하나 더 돌보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하시면서요. 자기도 애 키워봐서 알고 하나나 둘이나 별다를 거 없다고, 제가 키우면 되는 걸 꼭 자기까지 나서서 애를 봐줘야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아들 가질 계획이 있다고 남편한테 들었다며 아들 키우는 법 연습하는 셈 치고 동선의 아이를 제가 키워보면 딱 좋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남편이 지어낸 말이라고. 저는 아직도 둘째 계획 없고 말한 대로 저는 아이 어린이집 보낼 나이 되면 바로 복직할 생각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싫다고 하니 동서도 옆에서 거들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꽁으로 아이 봐달라고 부탁드리는 거 아니라고, 나중에 자기들이 시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게 되면 옆으로 떼준다고 어이없는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부탁을 하건 간에 저는 죽어도 아이 봐줄 생각 없다고. 그리고 돈이 아쉬워서 그러는 거 아니고 남편한테 말했던 것처럼 그 돈 언제 받을 줄 알고 그 거리에 앞으로 남은 내 인생, 내 경력 포기하면서 동선에 애 봐줄 생각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산이야 나중에 분할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는 돈인데 마음만 먹으면 받아낼 수 있는 돈 가지고 생색내면서 선심 쓰듯 주는 척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로 사람 오라가라 할 거면 부르지 말라고 소리치고 나와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저 꼬라지 좀 보라면서 아주 저보고 집안을 말아먹을 여자라며 욕짓거리를 하시더라고요. 대를 끊으려던 것도 모자라 형제들끼리 분쟁을 만들 셈이라면서요. 그냥 듣지도 않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와버렸습니다. 여기서 끝났다면 정말이지 그냥 원래 저런 사람들이 또 저런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법도 했는데 정말 우리 시어머니가 도를 넘어서는 사람이라는 걸 간과하고 있었네요. 저녁에 퇴근한 남편이 얼굴이 사색이 돼서 다녀왔다는 인사도 생략하고 대뜸 너는 뭔 짓을 하고 다니는 거냐고 호통을 치더라고요. 왜 저러는지는 몰랐지만 대충 봐도 시어머니한테 그날 있던 일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왔다는 건 안 봐도 딱 알겠더라고요. 제가 미쳤냐고, 너는 네 배우자가 그 꼴을 당하고 왔는데도 아무렇지 않냐고, 화를 내야 할 상대가 누군지 단단히 착각한 거 아니냐고 말했어요. 남편은 제가 뭘 잘했다고 언성을 높이냐면서 엄마 말이 틀린 게 뭐가 있냐고, 그리고 둘째네가 돈도 준다고 했다면서 거기서 왜 복직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냐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다고, 자기 엄마가 아주 화가 많이 났다면서 돈 준데도 필요 없다 하고 아주 지 잘난 맛에 사는 애라고. 그렇게 잘나서 돈이고 뭐고 필요 없으면 본인은 다른 것보다 앞으로 대를 이을 동선의 아들이 더 중요하다면서 본인이 그 애를 키우겠으니 저희 결혼할 때 시댁에서 지원해준 지원금을 내놓으라고 하셨답니다. 누가 들으면 진짜 무슨 억소리 나게 도와주신 줄 알겠어요. 아직도 신혼집 살 때 얻은 대출이 산더미만큼 남아서 제가 나서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결혼 당시에도 고작 돈 5천 지원해 주신 게 전부였거든요. 그렇다고 저희 친정에서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고 신혼집 혼수 다 채우고 시부모님이 해주신 돈만큼은 해야겠다며 혼수하고도 모자란 돈만큼 현금 해단도 준비해서 드렸거든요. 동선애한테 아들 낳은 값을 주려고 하는 건지 시어머니가 그 애 키워주는데 그 돈이 꼭 필요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와서 그걸 내놓으라 하니 어이가 없었어요. 그 와중에 그 말에 겁을 먹고 저한테 호통치고 있는 남편도 제정신인가 싶었고요. 애초에 시어머니한테도 둘째 가질 거라는 헛소리만 하지 않았어도 아들 키우는 연습인 셈 쳐라마라 이딴 말도 안 들었을 텐데 말이에요. 저도 여태까지 참았던 게 한 번에 폭발하니 이젠 더 이상 이걸 대화로 풀고 자시고 할 생각조차 들지 않더라고요. 이럴 바에는 그냥 갈라서 자고 저도 같이 덤볐어요. 시어머니한테 지원금 받은 거 도로 돌려주라고
하지만 그건 내가 받은 게 아니라 너가 받은 거니 남편 보고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도 결혼할 때 똑같이 했으니 혼수로 채운 건 내가 전부 다 가져갈 거고 현금예단으로 드렸던 돈은 그 액수 그대로 돌려받아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의 행동을 원인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시어머니의 행동이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제 편을 들어줬어요. 유책배우자가 시어머니이기도 했지만 딸아이 차별하는 시어머니의 언행의 친권과 양육권 모두 다행히 제가 받아올 수 있었어요. 거기에 더불어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남편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재산분할은 말한 대로 혼수를 제가 다 가져오고 현금예단으로 줬던 돈에 대해서 돌려받고 추가로 부동산 상승분을 계산해서 추가로 조금 더 가져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파탄의 원인인 시어머니에게는 따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숙려기간 중에 남편이 시어머니 대동해서 제 앞에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있냐고 빌더라고요. 가차없이 저는 그럴 생각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고요. 지금은 친정으로 돌아와서 부모님 품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둘 다 제 딸 공주님 대하듯 아껴주시고 어린이집 보낼 필요도 없이 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셔서 저도 친정 근처에 있는 회사에 취직에 성공했고요. 서울에서 회사 생활 할 때보다야 월급이 조금 작아지긴 했지만 남편이 앞으로 보낼 양육비 생각하면 아이한테 더 좋은 세상을 보여줄 만큼은 될 것 같아요. 아이한테는 아빠 없이 자라게 하는 게 제가 잘못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절대 아빠의 빈자리 느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키워낼 생각이에요. 저희 신혼집으로 쓰던 집은 팔았다는 이야기 전해 들었습니다. 남편 역시 다시 시어머니 댁으로 들어간 것 같고요. 거기서 시어머니 뒷바라지하면서 동생네 애 키우는데 전력을 다하며 살겠죠. 사실 궁금하지도 않아요. 저는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새로운 인생, 최대한 행복하게 사는데 집중할 생각이에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夫婦仲はいいの悪いの？いや、いいですね。普通ですか？はい。はい。あなたは会社かなんかにお勤め？はい、そうです。会社員でいらっしゃる。はい。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アパートで出てらっしゃる。 남편과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입니다. 친한 오빠 동생으로 지내다가 남녀 사이로 발전한 경우예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제가 힘든 순간마다 옆에 있어준 사람이 남편이더라고요. 제가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쯤 남편이 먼저 사귀자고 고백을 해왔고 이후로 저희 관계는 남녀 사이로 급속도로 달라졌지요. 다른 연인들처럼 때로는 다투기도 했지만 큰 문제 없이 인연을 만났어요. 둘 다 적지 않은 나이였기 때문에 사귀면서 결혼 이야기도 종종 나눴었고요. 그러다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건 아버님이 위안 판정을 받으시면서였습니다. 당시 저는 시댁 식구들과는 만난 적이 없었지만 시댁에서는 남편에게 저라는 여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고 아버님이 잘못되시기 전에 아들이 장가는 가야 되지 않겠냐며 하루빨리 결혼을 추진하길 바라셨던 모양이에요. 이런 전후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저로서는 남편의 프로포즈를 거절하기가 어려웠지요. 아버님은 병원에 입원하셨고 저희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가족들만 초대해 식을 올릴 수 있도록 휘뚜루마뚜루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좋아 결혼식이지 중식당에서 양가 식구들만 모아놓고 식사 한 끼 한 게 전부입니다. 얄미운 신호가 그래도 호텔 중식당이니까 어디 가서 호텔에서 결혼식 했다고 자랑하면 되겠다고 사람 성질을 건들더라고요. 그런데 식을 올리고 나서야 아버님의 위암이 오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궤양이 뭉쳐서 위암으로 보였던 거라며 사실은 간경변이라나 당장에 6개월밖에 못 사실지도 모른다 소리를 들었다가 간경변이라 하니 온 집안이 축제 분위기였어요. 남편도 너무 기뻐했고 저도 물론 기뻤지요. 하지만 조금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그 오진만 아니었다면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을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휘뚜루마뚜루 할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친정 부모님께서도 남편을 불러 이제라도 제대로 된 식을 올릴 준비를 하라셨습니다. 사정이 딱해서 일단 식을 올리라고 허락을 해주긴 했지만 중국집에서 딸 시집 보내는 부모 마음을 자네가 아느냐며 남들보다 더 크고 화려하게 하라는 소리는 안 하겠지만 최소한 남들 하는 만큼은 해서 보내겠다고 그렇게 부모님께도 말씀드리라 하시대요. 남편이 난처해야 하는 기색을 보이자 친정 부모님께선 그 전까지는 혼인신고할 생각도 말라고 하셨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시부모님의 반응이 가관이었습니다. 당신들이라고 제가 100% 마음에 들어서 며느리로 들인 건 아니라고요.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당신들도 경황이 없어서 허락을 한 거지. 따지고 들자면 끝도 없었다나 어쩐다나. 남편을 통해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땐 정말이지 어이가 없어서 이럴 거면 헤어지자 소리가 절로 나오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절 붙잡았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 것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먼저 혼인신고를 가지고 해라마라 소리를 하시니까 시부모님도 속상하고 서운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며 우리가 이해해 드리자고요. 솔직히 시부모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후로도 남편이 제 마음을 달래주려고 몇 차례고 성의껏 사과를 해왔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래도 남편은 정신이 똑바로 박혔구나 싶어서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이 뭐라고 하신들 모시고 살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남편과 저 두 사람 사이는 좋았으니 크게 신경 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출까지 받아서 들어온 전셋집을 비워두는 것도 아니다 싶어서 식은 내년에 올리고 일단 살림부터 시작한 거지요. 그런데 같이 살기 시작하니까 이 남자가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은 순간이 여러 번 발생했습니다. 뭐 양말 뒤집어 벗어놓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사귀는 내내 저는 남편이 시부모님과 통화하는 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무심한 아들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저한테는 일주일에 3번은 전화를 드리고 2주에 1번은 어머님 아버님과 만나 맛있는 것도 먹고 어디 구경도 시켜드리고 그러기를 바라더라고요. 처음에 남편이 아무렇지 않다는 듯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내가 전업주부면 그렇게 하겠지만 나도 오빠처럼 회사를 다니지 않냐. 그건 어려울 것 같다고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말이 전화통화를 뭐 1시간씩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녕히 주무셨냐. 몸은 건강하시냐. 그런 것만 여쭤보면 된답니다. 제가 알다시피 아버님이 어쨌든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으셨냐면서 며느리가 신경 써드리면 좋아할 거라나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게 무슨 죽을 고비냐고 모진이었는데 그러자 남편이 아버님 자신을 포함해 온 가족이 아버님 돌아가시는 줄 알고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었는지 아냐며 저더러 저는 안 힘들었는지 아무렇지도 않았는지 묻더라고요. 당연히 걱정했고 속상했다. 하지만 오진이라지 않냐. 그러면 다 잘 된 거 아니냐. 했더니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저더러 실망이라면서 어쨌든 앞으로는 신경 좀 써드리랍니다. 하지만 제가 결정적으로 남편과 갈라서기로 결심한 건 단지 이런 이유 때문은 아닙니다. 만약에 어머님 아버님이 저를 며느리로 딸 같은 며느리 뭐 그런 건 거창한 것까지도 바라지도 않았고요. 그저 며느리로만 제대로 인정해 주셨어도 이렇게 진흙탕 싸움까지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남편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었겠지만 그렇다고 제가 시댁이라고 무시한 건 아닙니다. 적어도 한두 달에 한 번은 산으로 둘러 모시고 나갔고 남편이 말하는 안부 전화도 생각날 때마다 한두 번 정도씩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아무 소용도 없더라고요. 어머님 생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은 경기도 외곽에 유명한 한정식 집이 있다길래 그쪽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어머님 말씀이 원래 며느리 들어온 첫 해에는 며느리한테 생일상을 받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이야기는 듣도 보도 못했고 친정부모님도 그런 게 어딨냐고 하셨지만 친정어머니께서 굳이 밉보여서 좋을 게 뭐가 있겠냐며 일단 이번에는 챙겨드리라 하시대요. 그래서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갈비찜도 하고 잡채도 하고 미역국도 끓이고 정작 저는 친정부모님께 그렇게 해드려 본 적이 없는데 어머님 생신상 차리는데 친정어머니에게 손을 빌렸으니 어찌나 죄송스럽던지요. 그런데 그런 제 속도 모르고 남편이란 인간은
다음에 아버님 생신 때도 장모님께 부탁드리면 되겠다며 좋아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그럼 당신은 우리 엄마 생신 때 어머님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상 차려줄 거냐 하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입니다. 사위가 왜 장모님 생일상을 차리냐고요. 며느리야 여자니까 하는 거고 자기는 사위고 남잔데 그런 걸 어떻게 하냐고 해서 솔직히 남편이 저희 부모님 생일상을 차려드렸으면 하는 그런 기대는 원래도 없었고 이건 뭐 한마디 싸붙일래도 말귀를 알아들을만 해야 싸붙이지 끝도 없겠다 싶더라고요. 한심하게 한번 쳐다봐주고는 웃기지 말라고 했어요. 어머님 생신이니까 한번 해드리는 거지. 돌아오는 아버님 생신부터는 외식을 하던지 아니면 신우한테 차리라고 하라고요. 남편이 그런 게 어딨냐고. 아버님도 며느리가 차려주시는 생일상 기대하실 텐데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대는데 대꾸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튿날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들 바리바리 싸들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남편이 말하길 신우 남편은 선약이 있다고 안 온다고 했답니다. 무슨 선약인데 장모님 생신에도 안 오냐고 물으니 남자들끼리 낚시를 가기로 3주 전부터 약속을 해놨어서 못 온다더래요.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도 아시냐 뭐라고 안 하시냐고 물으니 별로 신경 안 쓰시는 눈치랍니다.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저희 어머님께서 신우 남편 그러니까 사위한테는 아주 꼼짝을 못 하세요. 이제 다 끝난 마당에 제가 못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신우는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문제는 아이 아빠였어요. 당시 신우는 5년이나 사귀던 남자가 있었는데 아이 아빠가 그 남자가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아이 아빠를 판명해냈는지는 모르지만 언뜻 듣기로는 나이트에서 만났답니다. 신우 남편은 저희 남편보다도 한참 어려요. 그러니 양쪽 집안이 완전히 뒤집어졌었답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딸을 미혼모로 만들 수는 없었으니 빨리 결혼하라고 난리를 치셨지만 정작 애 아빠란 사람은 신우한테 속아서 잠자리를 가진 거라며 절대로 결혼은 안 한다 버텼다고요. 실제로 신우가 나이를 8살이나 속였답니다. 나이트 조명도 어둡고 술도 들어갔으니 안 걸릴 줄 알았다나요. 아무튼 결국엔 아버님 어머님이 그 남자 쪽 부모 앞에서 딸 받아달라고 무릎까지 꿇었답니다. 그렇게 결국 남자는 빈몸으로 오고 아버님이 대출받아서 신우 결혼시켰다던데 지금도 정확한 속사정은 모르지만 그래서인지 신우가 자기 남편한테 절절맵니다. 시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시댁에 도착하니 역시나 신우가 애만 데리고 와 있더군요. 신우가 절 보더니 왜 이렇게 늦었냐며 배고파 혼났다고 짜증을 냈습니다. 무시하자 생각하며 케이크는 사오셨냐고 물으니 냉장고에 있답니다. 슬쩍 봤는데 케이크 모양이 이상하더라고요. 살짝 열어보니 벌써 누가 손을 댄 거예요. 남편도 보더니 케이크가 왜 이러냐고 먹던 거냐고 신우한테 물었고 그제서야 신우가 자기 딸이 배고프다고 해서 한 조각 잘라 먹였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한숨이 저절로 나오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은 꼴 보기 싫은 짓거리만 한다고. 신우가 딱 그랬지요. 제가 그래도 그걸 먹이면 어쩌냐고 하니까 이번엔 어머님이 나서서는 애가 배고파서 먹였다는데 뭘 그렇게 예민을 떠냐입니다. 남편도 냅두라는데 솔직히 그런 상황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저 속으로 예, 마음대로들 하세요 하고 말았지요. 그리고는 상을 차리려고 부엌에서 제가 해온 음식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어슬렁어슬렁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이번엔 제가 잘 차려놓은 음식들을 맨손으로 집어먹기 시작하더군요. 쪽쪽 반 그 손으로 자기 애 입에도 넣어주고 제가 지금 뭐 하는 거냐니까 제가 제대로 해왔는지 검사하는 거랍니다. 그러더니 좀 이따 어머님한테 쪼르르 가서 뭐라고 쑥덕쑥덕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께선 알겠다 하시더니 저더러 그릇에 꺼내놓은 음식들 다시 다 포장하랍니다. 저는 음식에 무슨 이상이라도 있나 싶어서 놀란 마음에 왜 그러시냐 물었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신우가 너무 맛있어서 집에 가져가고 싶다고 그랬답니다. 신우 남편이 좋아할 것 같다면서요.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제가 해온 음식은 전부 신우 싸주고 우리는 그냥 나가서 먹잡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해오래요.
속도 상하고 동시에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번만큼은 그냥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참다 못한 제가 속사포처럼 속에 있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좋은 대로 모시겠다 했을 땐 무조건 며느리한테 생일상 받으셔야 한다셔서 회사에 연차까지 내가면서 다 만들어 왔더니 신우 주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저더러 그게 억울하냐입니다. 어차피 당신 먹으라고 해온 음식이면 당신이 먹던지 똥을 닦던지 동네 거렁뱅이한테 주던지 신경 쓰지 말아야지. 뭐 얼마나 생색을 내고 싶어서 이러는 거냐고요. 제가 어머님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받아치려는데 이번엔 신우가 나서서는 됐다고 필요 없다고 포장하지 말랍니다. 치사하고 더러워서 안 가져간다나요? 저는 신우한테도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나도 이 음식들 하느라 시간 쓰고 돈 쓰고 들인 정성이 있으니 어머님께 서운해서 그러는 거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돈이 문제냐며 한 10만 원 주면 되냐입니다. 진짜 또라이인가? 미친 엑스 소리가 입 밖으로 튀어나올 뻔한 것 간신히 참고는 신우가 손댄 부분만 싱크대에다 보란듯이 버리고 남은 것만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안방에 계시던 아버님까지 나오셔서는 왜 좋은 날 집에서 큰 소리가 나냐며 저더러 여기서 네가 소리 지를 상대가 어디 있냐입니다. 생일상 한번 차리라니까 아주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다면서 남편까지 저더러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냐는데 그땐 정말 서럽더라고요. 그런 제 속도 모르고 남편은 빨리 어머님이든 신우한테든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랍니다. 저는 남편한테 이렇게 말을 잘하면 아까 네 누나가 헛소리 할 때나 한마디 하지. 그땐 어디 별나라 가 있었냐고 소리를 내지르고 먼저 집으로 와버렸네요. 그리고는 집에 먼저 왔는데 생각할수록 분하고 괘씸하더라고요. 더 열받는 건 남편은 그 와중에 기어이 시댁에서 밥을 먹고 왔다는 거예요. 아주 꼴도 보기 싫어서 본체만 제 방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따라 들어오더니 똑같은 소리를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다른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생신이면 돈도 50만 원, 100만 원씩 척척 내놓고 생일상도 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준다는데 그까짓 거 음식 코딱지만큼 해와서는 그거 지 신우 사줄까봐 절절 매는 꼴이 뭐냐고요. 솔직히 남편이 그래도 제 편에서 서줬다면 제가 그렇게 감정적이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까지 저더러 숙이고 들어가라니 더 말해서 뭐 하겠나 싶더군요. 이후로 며칠 동안 남편과는 냉전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렇게 한 2주쯤 지났을까요? 당연시 시부모님께 드리던 전화도 안 했고 찾아가는 일도 없었지요. 그런데 어머님이 웬일로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안 받으려고 했는데 혹시나 사과하는 전화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으니 대뜸 당신한테 뭐 할 말 없냐십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금 어머님이 전화를 거신 거 아니냐고 물으니까 저더러 사과 안 할 거냐고 묻더군요. 당신 생일도 망쳐놓고 신우한테 사가지 없게 행동한 거 반성 아직 다 못했냐고요.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아무 대꾸도 안 하고 있으니 어머님은 당신 좋을 대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죄송해서 말을 잇지 못한다고 생각하신 모양이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소리가 신우네 시어머니 생일이 2주 후랍니다.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신우가 음식 솜씨가 좋지 못하지 않냐면서 저더러 가서 신우네 시어머니 생일상을 차려주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께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아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선 네 신우 마음에 안 들고 싶냐입니다. 신우한테 점수 좀 따야 하지 않겠냐고요. 제가 신우한테 점수를 왜 따냐고 어이가 없어 되물으니 어머님도 마땅한 대답이 없으셨는지 잠깐 멈칫하시더라고요. 듣다 못한 제가 어머님께 억지 쓰지 마시라고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아주 한바탕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어렸을 때 누나가 얼마나 잘해줬는지 너는 모른다면서 자기 누나가 없었다면 자기도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거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신우가 너한테 잘해준 거 그러니까 너도 앞으로 신우한테 잘하라고 했습니다. 평소엔 그래도 오빠 소리는 꼬박꼬박 했는데 너무 짜증나게 구니까 오빠 소리도 안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저더러 말귀를 못 알아듣냐고 악을 쓰길래 너야말로 왜 이러냐고
나를 부려먹지 못해 안달이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자기는 저한테 바라는 거 없답니다. 자기 부모님 공경하고 자기 누나한테 잘하고 이 집안이 화목하기를 바라는 건데 왜 그걸 못 맞춰주냐고요. 저도 결국 울분이 차올라서 어머님 아버님이랑 신우가 나한테 말막하고 경우 없이 굴 때는 가만히 입 쳐다물고 있더니 왜 나한테만 숙이라고 난리냐고 난 그렇게는 못한다고 악을 썼어요. 남편이 저더러 질린다며 그만 살잡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제대로 식 올렸으면 큰일 날 뻔했다나요? 누가 할 소리냐고 받아쳤습니다. 결국 그 길로 제 짐 챙겨서 친정으로 나왔어요. 대출을 남편 이름으로 받았으니 망정이지 제 이름으로 받았으면 어지간히 속 좀 끓일 뻔했지요. 남편 말대로 제대로 식 안 올린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런 게 조상신이 도와준 건가 싶고 혼인신고도 안 올렸으니 집에 들어간 돈만 돌려받기로 했어요. 애초에 결혼식 급하게 한다고 신혼집도 남편 쪽에서 남편 명의로 구해놨었고 혼인신고를 제대로 된 식 올리기 전까지 미룬다고 했을 때 진명이도 혼인신고 올리고 나서 공동명의 해준다고 해서 일단 저도 신혼집에 혼수만 채워놓았었거든요. 내 돈만 돌려받고 깔끔하게 끝내기로 했는데 남편한테 돈을 좀 천천히 돌려줄 수 있냐는 연락이 왔어요. 신우네 시어머니 생신이 가까웠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신우 옛날 남자친구가 쳐들어왔나 봐요. 신우 딸이 아무래도 자기 딸 같다고 우겼나 봐요. 신우한테 오래 사귄 남자친구가 있는지 몰랐던 신우 시댁은 찝찝하다고 유전자 검사하라고 난리고 신우는 신우대로 억울하다고 울고불고 좀 불쌍하긴 한데 한편으로 꼬숩기도 하대요. 아무튼 신우네 시댁 모인 자리에서 아주 한바탕 난리가 났었고 원래도 신우를 워낙에 마음에 안 들어 했던지라 그 자리에서 이혼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신우 결혼할 때도 시댁에서 온갖 비용을 다 해줬는데 그것도 거의 다 대출이었다 보니 당장 위자료 내줄 돈이 없었던 거예요. 급한 대로 그걸 남편이 내주게 되었는데 남편도 신혼집을 급하게 구한다고 샀던 집이 요즘 부동산 시장이 엉망이 되면서 들어간 돈도 제대로 찾아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줘야 할 돈으로 일단 신우 위자료부터 해주면 안 되냐고 묻길래 나랑 신우 이혼당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내 돈 하루라도 늦게 돌려주면 법대로 하겠다고 저도 강하게 나섰지요. 결국 남편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급금매로 내놔서 몇 억을 손해보면서까지 집을 정리했고 빚은 빚대로 떠안고 거지가 된 시댁과 신우를 대신해서 신우 위자료까지 내주게 되었습니다. 제 돈도 끝전 하나 안 틀리고 다 돌려받았고요. 솔직히 미안한 마음도 들지 않아요. 마음씨 곱게 먹었으면 신우 위자료는 몰라도 저랑 같이 대출금 갚아나가면서 집이라도 지켰을 텐데 말입니다. 지은 죄가 있으니 그 벌을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래서 사람이 마음씨를 곱게 먹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